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50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이면 이제 후반전에 들어선 거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있고 점점 멋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잘 배려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건 50부터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 지은이는 마사오 가지야, 발행은 센시오입니다. 50이 되면 노후가 이제 남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자식들은 이제 하나둘 떠나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50부터 시들지 않고 마음껏 뻗어나가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좋은 아침부터 먼 곳은 내다보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라. 가부키 배우 반도 타마사부로가 한 말이다. 오랫동안 기회를 갈고 닦으며 중요한 역할을 멋지게 해낸 그에게 던질 수 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다. 그는 언제나 내일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 일을 하다 보면 중기계획, 장기 전망에 대해 요청을 받고 답해야 할 때가 많다. 그때의 중압감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계획의 성취에 따라 안도하거나 조급해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나중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경험에 따르자면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내일을 맞을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다. 열심히 준비한 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꾸준히 농땡이 피우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꾸준히다. 꾸준히 글을 쓰자. 꾸준히 걸어가자. 꾸준히 파 내려가자. 어느 유명한 시인의 글이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땡이가 아닐까 한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을 일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비를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에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지금도 나는 업무상 기업 연수를 할 때면 틈틈이 농땡이를 치려 한다. 연수원 주변을 할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참 좋다. 어떤 연수원은 주변에 벚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수국, 해바라기, 민들레 등이 가득해서 어느 계절에 찾아가든 감탄하게 된다. 덕분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산책을 즐기러 가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50부터는 꾸준히 농땡이를 부려보자. 더 유쾌하고 더 행복해지는 농땡이의 방법을 알면 일도 공부도 가뿐해진다. 당신의 에너지 충전소는 어디인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회식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귀찮아진다. 적지 않은 참가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되도록 빠질 핑계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든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게 마련이다. 그저 요란하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활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에너지 키퍼에게서 휴대폰을 충전하듯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나눠받자. 내게도 만나면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는 친구가 있다.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이어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돌아와서도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런 친구도 고민이 있고 우울할 때도 있다. 이 친구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면 도리어 용기를 얻게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사람뿐 아니라 클래식 연주회나 뮤지컬, 연극과 공연 등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활력의 근원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충전하자. 나는 80살의 패션 디자이너 고시노 히로코와 종종 만나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 가곤 한다. 그의 입버릇인 지금부터야 라는 말을 들으면 덩달아 힘이 솟아난다. 에너지 덩어리인 우리는 파동을 교환하며 산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버티다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들고 만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나를 생기로 채워줄 빛을 찾아내자.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즐거움. 인간학을 30년 동안 탐구한 내게 누군가가 처세술을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시베리아 유배로 감형을 받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생물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곳에서 살아갈 에너지, 작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가혹한 세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국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시베리아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던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리노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서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있는 힘껏 응원을 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러다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선물해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50의 홍삼보다 더 필요한 것.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상승 지향파와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테지만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앞에서 갈등에 빠지기 쉽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고 괴로워한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쫓기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한다. 혼자서만 속을 끓일 뿐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능력이나 성과를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 부닥쳤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남들보다 일찍 관리직에 오른 사람은 뒤늦게 관리직이 된 동료에게 추월당할 때 크게 낙담한다. 임원이나 경영자의 위치에 있던 이들은 자신이 더는 필요 없음을 깨닫는 순간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 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가 되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의 나이에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이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된다. 생각해보니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혼자서 태어나고 혼자서 죽는데 왜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걸까? 언젠가 읽었던
짧은 시구가 생각난다. 정말이지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에 찾아와 홀로 떠나는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다. 어쩌면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독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반려자와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흘러 어느덧 서로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녀들도 성장해 물리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설령 같이 산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 상태다. 예전처럼 붙어 앉아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50대는 정정해 보이던 부모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해서 함께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난다.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수술을 받고 간병을 하고 결국 떠나보내는 슬픈 흐름을 겪곤 한다. 내 경우는 이런 시련을 조금 일찍 겪어서 30대 후반에 아버지를 간병하다 떠나보냈고 40대에 어머니를 복지시설에 보내드려야 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50의 나이에는 부모를 돌보는 일에 상당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반려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들, 언제까지 간병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기약 없는 부모. 지금 당장은 짜증이 날지도 모르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다. 무엇을 봐도 즐거웠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럴 때 느낄 때는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시인이자 화가 오노 가스이코가 한 말이다. 쉰이라는 나이에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매 순간 손잡고 복닥거리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이유가 아닐까. 가족에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지만 그러다가는 이후의 인생에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나누거나 언쟁을 할 때 잠깐 네 말은 틀렸어. 내 말 먼저 들어봐. 하는 식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거꾸로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아니야.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나라고. 반려자든 아들, 딸이든 부모든 상대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진다. 가족만의 맛집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는 가족 행사를 만드는 방법도 추천한다. 우리 가족의 경우 집 근처 닭꼬치집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이날만큼은 배불리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족은 그 닭꼬치집을 볼 때마다 가족의 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네가 있었기에 좋았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보자. 웃음 근육이 퇴화하기 전에. 어린 시절 나는 웃음이 해뻤다. 게다가 일단 웃음이 터지면 도저히 멈추지를 못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마주 앉아서 급식을 먹다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친구의 웃음볼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친구는 마시던 우유를 입에 가득 머금고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크크거리던 친구가 간신히 얼굴을 들었는데 세상에 콧구멍에서 우유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에 웃음이 제대로 터진 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참을 미친 듯이 웃었다. 말 그대로 웃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 어른이 된 뒤로는 어릴 때처럼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회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느라 하루 내내 한 번도 웃지 않은 적도 있다. 이래서는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다양한 근육들이 노화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다. 기분도 당연히 우울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웃음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경우 S여사라 부르는 동료가 바로 웃음벨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인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이야기의 곳곳에 웃음의 씨앗을 뿌려놓는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뻐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원래 예쁘거든. 이런 말을 천연스럽게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 동료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내 정신없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자리로 돌아온 뒤 기분 좋게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역시 활력은 웃음 속에 깃드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표정에 신경을 쓴다. 저 사람 기분이 좋은지, 혹시 언짢은 건 아닌지, 내 이야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본다. 이제는 남들만큼 내 표정에도 신경을 써주자.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살피고 나를 웃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나에게 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작지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이벤트가 정말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연령에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조용한 동네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죠.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점점 멋지게 나이들 수도 있고 또 초라하게 시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0대인 분들 남은 후반전 멋지고 즐겁게 뻗어나가시길 제가 응원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은 내일 좋은 아침부터 먼 곳은 내다보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라. 가부키 배우 반도 타마사부로가 한 말이다. 오랫동안 기회를 갈고 닦으며 중요한 역할을 멋지게 해낸 그에게 던질 수 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다. 그는 언제나 내일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 일을 하다 보면 중기계획, 장기 전망에 대해 요청을 받고 답해야 할 때가 많다. 그때의 중압감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계획의 성취에 따라 안도하거나 조급해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나중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경험에 따르자면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내일을 맞을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다. 열심히 준비한 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 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꾸준히 농땡이 피우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꾸준히다. 꾸준히 글을 쓰자. 꾸준히 걸어가자. 꾸준히 파 내려가자. 어느 유명한 시인의 글이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땡이가 아닐까 한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을 일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빌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에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지금도 나는 업무상 기업 연수를 할 때면 틈틈이 농땡이를 치려 한다. 연수원 주변을 할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참 좋다. 어떤 연수원은 주변에 벚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수국, 해바라기, 민들레 등이 가득해서 어느 계절에 찾아가든 감탄하게 된다. 덕분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산책을 즐기러 가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50부터는 꾸준히 농땡이를 부려보자. 더 유쾌하고 더 행복해지는 농땡이의 방법을 알면 일도 공부도 가뿐해진다. 당신의 에너지 충전소는 어디인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회식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귀찮아진다. 적지 않은 참가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되도록 빠질 핑계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든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게 마련이다. 그저 요란하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활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에너지 키퍼에게서 휴대폰을 충전하듯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나눠받자. 내게도 만나면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는 친구가 있다.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이어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돌아와서도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런 친구도 고민이 있고 우울할 때도 있다. 이 친구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면 도리어 용기를 얻게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사람뿐 아니라 클래식 연주회나 뮤지컬, 연극과 공연 등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활력의 근원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충전하자. 나는 80살의 패션 디자이너 고시노 히로코와 종종 만나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 가곤 한다. 그의 입버릇인 지금부터야 라는 말을 들으면 덩달아 힘이 솟아난다. 에너지 덩어리인 우리는 파동을 교환하며 산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버티다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들고 만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나를 생기로 채워줄 빛을 찾아내자.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즐거움. 인간학을 30년 동안 탐구한 내게 누군가가 처세술을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시베리아 유배로 감형을 받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생물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곳에서 살아갈 에너지, 작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가혹한 세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국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시베리아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던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리노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서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있는 힘껏 응원을 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 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러다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선물해 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50의 홍삼보다 더 필요한 것.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상승 지향파와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테지만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앞에서 갈등에 빠지기 쉽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고 괴로워한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쫓기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한다. 혼자서만 속을 끓일 뿐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능력이나 성과를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 부닥쳤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남들보다 일찍 관리직에 오른 사람은 뒤늦게 관리직이 된 동료에게 추월당할 때 크게 낙담한다. 임원이나 경영자의 위치에 있던 이들은 자신이 더는 필요 없음을 깨닫는 순간 절망감에 빠져든다. 그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가 되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의 나이에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이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된다. 생각해보니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혼자서 태어나고 혼자서 죽는데 왜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걸까? 언젠가 읽었던 짧은 시구가 생각난다. 정말이지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에 찾아와 홀로 떠나는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다. 어쩌면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독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반려자와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흘러 어느덧 서로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녀들도 성장해 물리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설령 같이 산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 상태다. 예전처럼 붙어 앉아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50대는 정정해 보이던 부모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해서 함께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난다.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수술을 받고 간병을 하고 결국 떠나보내는 슬픈 흐름을 겪곤 한다. 내 경우는 이런 시련을 조금 일찍 겪어서 30대 후반에 아버지를 간병하다 떠나보냈고 40대에 어머니를 복지시설에 보내드려야 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50의 나이에는 부모를 돌보는 일에 상당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반려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들, 언제까지 간병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기약 없는 부모. 지금 당장은 짜증이 날지도 모르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다. 무엇을 봐도 즐거웠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럴 때 느낄 때는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시인이자 화가 오노 가스이코가 한 말이다. 쉰이라는 나이에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매 순간 손 잡고 복닥거리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이유가 아닐까. 가족에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지만 그러다가는 이후의 인생에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나누거나 언쟁을 할 때 잠깐 네 말은 틀렸어. 내 말 먼저 들어봐. 하는 식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거꾸로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아니야.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나라고. 반려자든 아들, 딸이든 부모든 상대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진다. 가족만의 맛집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는 가족 행사를 만드는 방법도 추천한다. 우리 가족의 경우 집 근처 닭꼬치 집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이날만큼은 배불리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족은 그 닭꼬치 집을 볼 때마다 가족의 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네가 있었기에 좋았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보자. 웃음 근육이 퇴화하기 전에. 어린 시절 나는 웃음이 해뻤다. 게다가 일단 웃음이 터지면 도저히 멈추지를 못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마주 앉아서 급식을 먹다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친구의 웃음볼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친구는 마시던 우유를 입에 가득 머금고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크크거리던 친구가 간신히 얼굴을 들었는데 세상에 콧구멍에서 우유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에 웃음이 제대로 터진 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참을 미친 듯이 웃었다. 말 그대로 웃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 어른이 된 뒤로는 어릴 때처럼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회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느라 하루 내내 한 번도 웃지 않은 적도 있다. 이래서는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다양한 근육들이 노화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다. 기분도 당연히 우울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웃음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경우 S여사라 부르는 동료가 바로 웃음벨이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인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이야기의 곳곳에 웃음의 씨앗을 뿌려놓는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뻐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원래 예쁘거든. 이런 말을 천연스럽게 할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 동료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내 정신없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자리로 돌아온 뒤 기분 좋게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역시 활력은 웃음 속에 깃드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표정에 신경을 쓴다. 저 사람 기분이 좋은지, 혹시 언짢은 건 아닌지, 내 이야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본다. 이제는 남들만큼 내 표정에도 신경을 써주자.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살피고 나를 웃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나에게 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작지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이벤트가 정말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연령에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조용한 동네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죠.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점점 멋지게 나이 들 수도 있고 또 초라하게 시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0대인 분들 남은 후반전 멋지고 즐겁게 뻗어나가시길 제가 응원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